그럼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함께할 디지털 헬스케어. 네, 최윤섭 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소개받은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특히 무료 강의면 한 노쇼율이 한 절반쯤 되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미래의료학자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다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냥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있으니까 책 낸 건 이제 아실 텐데 혹시 좀 책을 보시고 오신 분은 얼마나 계신가요? 난 조금이라도 봤다고 하시는 분. 네, 한 절반 좀 안 되시는군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오실 분들 목록을 좀 봤는데요. 되게 다양합니다. 백그라운드가. 사실 이런 강의가 되게 하기가 좀 힘든데 의료계 의과대학 교수님도 좀 계셨던 것 같고 의사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반 직장인 분들 꽃집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제가 보기로 가금류협회 오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혹시 의료계에 계신 분 지금 얼마나 계십니까 혹시? 의료계에 계십니다. 네, 한 30%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조금 제가 사실 책 소개하는 자리다 가지고 이번 책에 나오는 내용들 제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1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 제가 본문만 한 50페이지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거 다 쓰느라고 이것저것 막 다 써가지고 되게 두껍게 됐는데요. 다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어서 좀 가이드를 드리는 셈 치고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책을 보셔도 되고 또 이거 지금 제가 여기 녹화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생중계하고 있는데 지금도 강의 자료든 영상이든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챕터별로 조금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챕터별로 거의 제 강의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녹화하고 있지만 예전 강의 녹화한 거 다 올라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부분 있으시면 책을 보시거나 출판사분들 뒤에 계셔가지고 책을 보시거나 유튜브나 자료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작을 해보면요. 아마 제 소개를 조금 드려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어떤 걸 하는 사람인 대충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소개해드릴 때 이런 자료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잡스가 아이패드 내려올 때 2가지 애플이 융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저는 여기 빗대가지고 이제 이 3가지 융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전공 원래 했던 사람이고 생명과학 같이 공부하다가 박사도 그런 거 융합된 걸로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제가 박사할 때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 표현도 없었고 여차저차해서 이 분야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래 의료에서 다른 많은 분야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영향을 받듯이 이 분야도 이제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한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블로그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까 네이버나 구글에 제 이름 치면 제일 위에 뜹니다. 그래서 제 자료나 영상 같은 거 다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잘 안 넘어가네요. 제가 한 5권 정도 책을 냈는데 지금까지 헬스케어 관련은 3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에도 좀 썼는데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이 책을 제 인생의 첫 책이기도 한데 제 인생이 이것 때문에 바뀌기도 했었고 되게 우연히 냈던 책이에요. 블로그에 그냥 제 재미로 쓰다가 어떻게 돼서 출판사에 여기 뒤에 계신 안현주 대표님께서 하셔가지고 책을 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좀 당황하기도 하고 준비 안 된 책이 되게 많이 나가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해서 한번 제대로 써보자 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번에 나온 이 책이고요. 원래 이제 이번 책의 챕터 중에 하나로 계획했던 인공지능 편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먼저 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3권이 지금 나왔었고 1월 10일 날에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이게 인트로이고요. 제가 요 순서대로 오늘 좀 말씀을 조금 드릴 텐데 이 전반적인 이 분야의 소개라든지 이 분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일부에서 얘기를 제가 좀 했었고
2부 내용이 거의 제일 중심적입니다. 지금 이제 제목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내용인데 아마 과거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주로 데이터, 이번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특히 이번 책에 제가 이제 서문에도 들었지만 이게 사례도 되게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요즘 워낙 아시겠지만 워낙 빨리 바뀌어서 이게 책이 나오자마자 되게 과거의 사례가 됩니다. 되게 옛날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사례보다는 오히려 나무보다는 좀 숲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나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린 것들.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든지 개념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2부가 거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 표지에도 나오지만 인공지능이니 사물 인터넷이니 웨어러블이니 원격 의료니 이런 것들이 다 뭔가 그 구조에 맞춰가지고 제가 2부에 다 넣어놨습니다. 3부는 이제 새로운 물결과 숙제 그런 내용인데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분야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너무 갑작스럽게 이게 떠올라가지고 좀 하입도 있는 그런 용어인데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한창 떠오르다가 지금 약간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는 웨어러블 그 디지털 치료제와 웨어러블 두 가지를 제가 좀 되게 심층적으로 분석한 게 3부였었고요. 4부는 거의 재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기 위해 가지고 사실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기업이든 제약사든 보험사든 자동차 회사든 혹은 이제 스타트업이든 혹은 관계 정부 부처이든 그런 것들 제가 각 챕터별로 제가 드리는 제언들을 많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분들 목록을 좀 보아하니까 오늘 정부 부처 이런 분들 거의 신청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위주로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1부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온다. 그 내용인데요. 이게 넓어가지고 리모컨이 잘 안 닿는군요. 가장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도 그러하고 오늘 집에 가실 때 이거 다 기억 못 하시거든요. 장표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가장 제가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의료계가 맡고 있는 아주 큰 변화가 있는데 저는 쓰나미의 비유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아주 큰 변화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빠르게 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이게 다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요즘 뉴스 보시면 인공지능이니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이런 쓰나미가 어떤 이유 그러니까 특히 쓰나미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이걸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흔히 기하급수적인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 이제 아마 체스판의 우화 이런 거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옛날 옛적에 왕국의 신하가 공을 세워가지고 왕이 야 너 상을 좀 줄까 하니까 체스판 주면서 쌀알 한 톨로 시작해서 그 다음 칸 갈 때 2배씩만 늘려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쌀알 한 톨이고 2톨, 4톨 되니까 얘가 욕심이 없구나 얘가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이거 이상한데 하니까 이제 이게 다 왕이 얘를 죽였죠. 그러니까 그런 우화가 있는 건데 이게 2배씩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인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를 가지고 증가를 하는 거죠. 초반에는 되게 느리게 보이고 선형적인 리니어한 증가랑 거의 다를 바가 없게 보이지만 갈수록 이제 폭발적인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요 칸 가게 되면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구상에 1000년 동안 수확해야 되는 쌀 개수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하급수적인 발전의 위력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디지털 기술이 이런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썽을 부리는군요. 이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하기 때문인데 흔히 이제 무어의 법칙, 황의 법칙 이런 거 보시면
그 대부분 뭐 CPU나 뭐 집적회로 성능 같은 것들이 이렇게 2배씩 증가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요즘에 특이점이 온다. 뭐 특이점이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로 쓰이긴 하지만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여기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인데 Y축이 예를 들면 컴퓨터의 뭐 성능 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2배씩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보면 거의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 같지만 갈수록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 뭐 이게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면 뭐 곤충의 브레인, 뭐 마우스 브레인, 휴먼 브레인 넘어서 가지고 인류 전체의 브레인 파워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 이제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뭐 이런 게 뭐 요런 그 특이점이 온다고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하여튼 기하급수적인 발전의 위력이 이러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런 그림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가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알파고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에 그 발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더 빨라진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고 혁신이 어떻고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은 그러하지만 앞으로는 더 빨리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 요거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책에도 이제 챕터 1 마지막에 제가 쓴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과감하게 예측을 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거조차도 매우 보수적인 예측이었던 걸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보시면 와 되게 신기하다. 정말 저렇게 될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거조차도 이제 조금 지나고 보면 너무 별거 아니었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를 글쎄요 처음 들어보신 게 언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이거 미국에서 투자가 되게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제가 앞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니까 슬슬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투자도 많이 되는 그런 분야이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도 보시면 미국에서도 되게 투자가 많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최근에 중기부 내용들 보시면 유니콘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중기부에서 우리 몇 년도까지 유니콘 10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비상장 기업 중에 기업 가치 $1 빌리언 넘는 것이 이제 흔히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1조 원 기업 가치는 그 유니콘인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이게 이제 작년 2분기 기준입니다만은 한 40개 내외의 이 유니콘들이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 많이 있고요.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유니콘이 있나요? 없나요? 이미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에는 다른 분야에는 유니콘이 있습니다. 쿠팡이나 지금 이번에 팔렸지만 배달의민족도 그랬었고 토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니콘 기업들인데 헬스케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나올 것 같지도 않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왜 그럴까?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유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따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뭐냐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보면 딱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죠. 디지털과 헬스케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융합적인 분야, 이 디지털 쪽에서도 접근을 할 수도 있고 헬스케어 쪽에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실제 누가 투자하느냐를 봤을 때도 그러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기존 기업들 중에서 누가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냐 그런 것들인데 1등이 구글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구글이고요. 2등이 이제 GE입니다. 주로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3등이 머크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되게 일단 융합적인 분야이고 다양한 산업에서 접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구글도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챕터 2에 나오는 내용인데 2014년, 15년이 제가 거의 원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때 보시면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분야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느냐를 분야별로 보게 되면은 다 1등이 이제 다 이런 헬스케어 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헬스케어, 의료 이런 분야가 병원이나 제약사나 이런 쪽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에 분야의 경계가 되게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약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짝지어져 있는 잘 보시면 이렇게 Y축이 시간대이고 여기 두 개씩 짝이 지어져 있는데 다국적 제약사가 이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뭐 구글 같은 IT 회사이든 이런 제약사이든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야가 글로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망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인데요. 이게 아마 이게 2018년도 조사 결과인데 저도 이제 같이 조사한 겁니다만은 되게 많은 혁신적인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한국에 들어오면 대부분이 이제 완전 불법이거나 그러니까 상당 부분 불법이어 가지고 이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뭐 규제 얘기를 제가 오늘 많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런 예를 들면 원격으로라든지 뭐 이런 요즘에 타다, 우버 이런 거 많이 아시죠, 그죠? 헬스케어는 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규제든 다른 이유 때문에 한국에는 이런 산업이 되게 제한이 좀 있고 골든 타임이 지금 뭐 저는 이미 놓쳤다고 얘기하는데 골든 타임을 그래서 이런 빨리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인데요. 제가 뭐 이게 자꾸 말씀드렸지만 요걸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이런 그림을 제가 책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헬스케어 건강 관리를 하는 큰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의사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이게 이제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그런 분야인데 예를 들면 의사만 할 수 있고 혹은 어떤 기기나 상품을 만들면 허가를 받아야지만 팔 수 있고 뭐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중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이면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뭐 예를 들면 뭐 IoT든 뭐 인공지능이든 3D 프린터든 AR, VR, 뭐 블록체인, 클라우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넓게 보는 편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부분들은 의료와 겹치기도 하고 또 안 겹치기도 합니다. 교집합이 있고 안 겹치는 부분들이 서로 있지요. 그리고 이거 한 챕터 제가 썼습니다만은 23andMe 같은 개인 유전 정보 분석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분야가 이렇게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기술 중에서 모바일 기술 활용하는 것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 집합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조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또 제가 큰 챕터로 넣었던 내용이 이제 원격 의료, 원격 진료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념을 그러니까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게 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라고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이게 이제 의료의 부분 집합이자 디지털 헬스케어의 부분 집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영어로는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합니다만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쓰겠다는 새로운 분야인데요. 이게 뭐 게임이든 뭐 앱이든 뭐 챗봇이든 VR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의료에 속하게 되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제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갈수록 급해지는데 슬라이드를 다 커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이제 오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메디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에 이게 미래가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오늘 제가 뭐 책을 써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그러하고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모이신 것도 그러한데요. 되게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미래가 뭐냐? 디지털 헬스케어가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결국에 저는 이거 디지털자 떼는 게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특히 의료계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의료라고 하는 분야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더 건강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처음에 들어오면 되게 새롭게 보이는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아주 일상적인 의료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아주 일상적인 의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뭐 영어입니다만은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듯이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데이터에 관한 존재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어떤 거냐고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한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태어나죠. 지금 여기 계신 모두가 살아 계시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지금 제가 숨을 쉬고 피가 돌고 뭐 뇌파가 일어나고 심장이 뛰고 뭐 이렇게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결국에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IBM이 그림인데 크게 세 가지로 한 명의 사람이 평생 동안에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의료 데이터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유전 정보가 있고 그 밖의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죠. 보시면 이게 크기로 볼 때나 평생 동안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크기로 볼 때나 어떤 건강에 미치는 중요도로 볼 때에도 이렇게 갈수록 더 커집니다. 더 중요해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의사분들도 계시고 우리 의사분들은 우리가 진료할 때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떠올려 보시고 우리가 환자로서 병원에 가면은 어떤 데이터를 써가지고 진료를 받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뭐 그 의료 데이터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는 종이 차트에 써가지고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 하죠. EMR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뭐 잘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유전 정보는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죠. 암 같은 거 걸리면 이제 보험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뭐 많은 질병에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고 열심히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외적인 데이터, 그 밖의 데이터, 예를 들면 뭐 비헤이비어라든지 소시오 이코노믹 데이터라든지 환경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 내용,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이제 의료의 미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슬라이드 안 가져왔지만 그 4P medicine, 뭐 P4 medicine 이렇게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 우리가 미래 의료 얘기를 할 때 P로 시작하는 네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실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맞춤 의료입니다. Personalized medicine. 우리가 지금 보면 오늘 한 100명 넘게 오셨을 것 같은데 보면 다 다른 사람이죠. 다 개별적인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유전 정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뭐 약도 반응이 다르고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다르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결국에 그 사람을 잘 알아야지만 맞춤 치료든 뭐든 할 텐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실 때 기억하실 또 하나의 이제 장표인데 새로운 데이터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주체에 의해서 측정되고 저장되고 통합되고 분석된다. 요 내용인데요. 이게 새로운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데이터의 종류도 이제 엄청 늘어나는 것이고 데이터의 질적이거나 양적인 측면도 완전히 바뀐다. 뭐 그런 내용이고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고 주체라고 하면은 지금은 예를 들면 지금 의료법 하에서는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누가 할 수 있죠? 누가 해야 하죠? 예, 의사만 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면은 또 이게 뭐 기존의 의료기기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든 뭐 스마트폰이든 뭐 인공지능이든 이런 뭐 소셜 네트워크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게 의료의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의료 데이터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의사만 하는 거였지만 다른 많은 분야가 이미 그렇게 이동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의료인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이나 크라우드, 대중들도 이 분야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또 하나의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3단계 이런 거 제가 썼거든요. 이게 이제 2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2부 내용일 텐데 2부에서 제가 결국에 얘기하는 것이 요 프레임워크를 따라가지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스텝 1이 결국 제가 일단은 데이터가 중요하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스텝 1이 데이터의 측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 2가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고 스텝 3가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쓰려면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일단 측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여기 4가지 세부 챕터가 들어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스마트폰, 두 번째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세 번째가 개인 유전 정보 분석, 네 번째가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은 계실 텐데 디지털 표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제가 데이터 측정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스텝 2가 뭐냐면 그렇게 데이터를 열심히 측정해 놓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한 군데 모아놓고 합해야만 전체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스텝 2이고요. 이게 주로 들어가는 게 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플랫폼들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를 이제 해석하고 분석을 해야지만 쓸모가 있겠죠. 그게 데이터 이제 분석인데요. 이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도 제가 주로 써놨던 거는 원격 의료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 그렇게 쓴 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조금 이제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렇게 보면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아마 여기 그림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책에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분야에 있는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측정과 통합과 분석,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프레임워크이고,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웨어러블, DNA 분석,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글로벌 그림이고, 이게 한국 그림인데요. 별로 없죠. 그래서 하여튼 한국에는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고 저도 열심히 돕고 있고 합니다만은 글로벌에 비하면은 굉장히 느린 편이고 빠르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의 측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를 제가 데이터 소스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센서가 스마트폰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막 쓰고 있지만 되게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도 이제 슈퍼컴퓨터, 우리가 한 90년대 초반까지 인류가 가진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보다 지금 아이폰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기기이고 좋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측정하고 혹은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요거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오늘 힘들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카메라를 쓰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이크 쓰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젯을 더 붙이는 거고, 요거는 이제 마이크하고 가속도계 이런 걸 쓰는 것이고요. 요거는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거, 그런 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미경이라든지 피부 사진을 찍어서 피부 암인지 이런 거 본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불어가지고 폐활량 같은 거 보는 거, 다 이게 스마트폰의 센서를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뒷면에 전극이 붙어 있죠. 이게 되게 유명한 디바이스인데 얼라이브코어라고 해가지고 심전도 측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심전도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써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수면 모니터링하는 애플리케이션이지요. 그래서 자면 우리가 코 고는 거 이제 측정 같은 거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원래 본인 주무실 때 코 고는지 안 고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옆에 누가 자면서 알려주지 않으면 되게 알기 힘들거든요. 전 최근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옆에서 자꾸 알려주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실제 의료적으로 코골이나 아니면 수면무호흡증 같은 거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미 답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면다원 검사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수면 랩에 하룻밤 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이고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2번을 해봤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병원 2군데서 제가 임상연구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저는 2번 다 코골이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하여튼 제 수면 패턴도 안 맞고 되게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잤는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이런 결과가 일단 아주 전통적인 의료 데이터를 얻은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잠잘 때 한동안 이제 거의 매일매일 측정했던 게 요 데이터인데, 보시면 요게 제가 코 곤 거거든요. 여기 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듣기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제 코 곤 소리를 또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아주 루틴하게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은 코를 골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까 병원에서 여러 가지 붙이고서 저 검사가 원가는 한 80만 원 합니다. 보통 하룻밤 자는 게. 지금은 또 문재인 케어 돼서 그 싸게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렇게 얻은 데이터, 전통적인 의료 데이터하고 요거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그냥 제 스마트폰에서 잠잘 때 잡는 데이터하고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이게 정확하죠. 사실은 보면 매일매일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재고 있는 거니까 원타임으로 한번 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보시면 이게 과거에 없던 데이터입니다. 결국에 저는 이제 오늘 제가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책에서 썼던 PGHD라고 있죠. 그 환자 유래의 의료 데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의료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봤을 때 그 순간에 얻는 게 이 의료 데이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는 병원 내에 남죠. EMR 속에.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병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 예를 들면 제가 돈 주고 산 스마트폰에 제가 돈 주고 다운받은 앱으로 제가 잠잘 때 제가 눌러가지고 재고 그 데이터는 제 스마트폰 혹은 클라우드에 남아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되게 뭔가 다른 양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테고, 병원 밖에서 이제 환자 주도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소스가 웨어러블인데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웨어러블 다 나와 있죠. 뭐 헤드밴드, 안경, 목걸이, 반지, 펠지, 뭐 브래지어, 팬티, 뭐 깔창 다 있는데 지금 혹시 웨어러블 착용하고 계신 분 얼마나 계신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한 분. 한 5분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착용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핏빗, 뭐 미밴드,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웨어러블이 한동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다가 지금은 거의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어러블, 의료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아까 그 P4 메디슨 말씀을 드릴 때, 아까 첫 번째가 personalized, 맞춤 의료, 뭐 그거였고, 다른 두 개가 뭐가 있죠? 요게 그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이 지경 될 때까지 모르는 분 잘 안 계시거든요, 요즘에. 이게 센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공기압이나 뭐 오일이든 배터리든 부족하면 막 알려줍니다, 미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많은 센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 이 비행기 터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 P4 중에서 예방 의료, 예측 의료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Preventive, Predictive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동차랑 그 비행기 터빈에 예방 의료, 예측 의료 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우리가 사람한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 IoT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제 과거에는 많이 착용하셨지만 지금은 착용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되게 큰 함정인데, 이게 이제 그 3부에 잠깐 나오는 이때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시기이다. 뭐 이런 내용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핏빗이나 뭐 미밴드나 뭐 애플워치 하고 있지만 애플워치나 이런 것들이 모든 웨어러블 중에서 손목에 착용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그 중에 시장 점유율 여전히 1등이 이제 핏빗이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이게 이제 뭐 거의 뭐 스마트 만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심박수 이런 것도 좀 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이게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든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웨어러블 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모두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니즈도 다르고 뭐 지불 의사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에서 모든 파퓰레이션에게 의미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이게 실제 유용할 거냐 찾는 게 되게 지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핏빗이든 미밴드든 애플워치든 이게 지금 여전히 시장 점유율로 보면 빅3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이터 소스는 이제 유전 정보인데요. 이것도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본인 유전 정보 분석해 보신 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제가 아는 분들이 좀 계시고 네, 한 5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2014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한국에는 이제 이런 정도이고요. 제가 가장 제가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서 여쭤보면, 뭐 사실 100% 손을 다 들었던 곳은 뭐 VIP들만 오시는 병원, 그 VIP들 모셔놓고 했을 때는 그 돈을 내면 그 프로그램에 분석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드셨고, 그 다음에는 삼성서울병원 저 갔을 때
교수님들 손 드시는 게 한 20%, 10%, 20% 정도였고 나머지는 그 두 번 빼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정도로. 근데 이제 미국을 보시면 굉장히 다르죠. 아마 가타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영화를 다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보시면 소리가 안 나오겠지만 10 fingers, 10 toes. That's all that used to matter. Not now. Now, only seconds old, the exact time and cause of my death was already known. Neurological condition 60% probability. Manic depression 42% probability. Attention deficit disorder 89% probability. Heart disorder 99% probability. Early fatal potential. Life expectancy 30.2 years. 저거 97년도 영화입니다. 그죠? 저 중에 지금 안 되는 거 뭐 있을까요? 저거 다 됩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서 되게 다양한 일을 이미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이런 걸 아실 겁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한 명의 인간을 최초로 모두 유전 정보를 이제 서열 분석을 한 거죠. 여기 2003년도에 전 세계가 다 달려 들어가지고, 끝났는데, 한 명 분석하는데 13년 걸렸고요. 뭐 거의 20억 불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되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제 IT 기술, 디지털 기술 발전을 하면서 줄어들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2014년도에 이미 1000불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27억 달러가 들다가 지금은 원래 이게 거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1000불만 내면 모두가 하겠지? 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 거의 아무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안 되는구나. 더 가보자고 해가지고 이제는 100불 개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돈이면 조금 해볼만 할 수도 있죠.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도로 계속 이제 가격도 줄어들고 시간도 이제 뭐 몇 시간이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시간과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면서 이런 산업이든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 챕터에서 제가 거의 대부분 말씀드린 케이스는 요 한 기업입니다. 23andMe라고 해서 요 기업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중기부가 얘기하고 있는 유니콘이죠. 이게 2.6 빌리언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이고 한국에 오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의 유전 정보 분석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23은 이제 우리가 염색체가 23쌍이 있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시면 그리고 X는 이제 우리 그 엑스맨 할 때 그 X인데 X 염색체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보면 개인들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서 그런 회사인데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면 한 6에서 8주 이후에 다양한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주는데요. 요 기업이 이제 보시면 요 하나의 기업이 몇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느냐고 하면은 요게 그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1000만 명을 작년 3월 달에 돌파를 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거의 해보신 분이 안 계시고 그런 상황이지만 미국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반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개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해드렸었고요. 네 번째 데이터 소스가 그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생물학 같은 거 예전에 그 수업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이제 유전형, 표현형, 뭐 이런 거를 이제 되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 내용인데, 표현형, 이게 디지털자가 붙은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 하는 그 패턴 같은 걸 본다고 만 보더라도 우리의 건강 상태, 뭐 질병 같은 거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개념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면 우울증을 뭐 진단까지는 좀 그렇지만 우울증에 걸렸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되죠 보통? 말수 적어지고 사람들 안 만나고 소셜 인터랙션 줄어들고 낮밤 바뀌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방금 말씀드린 거 스마트폰 사용 패턴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연구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뭐 얼마나 다양한 장소를 방문을 하는지, 뭐 집에 머무는 시간 같은 거, 낮밤 바뀌는 거, 그리고 전화하는 빈도나 뭐 통화 길이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이게
하여튼 뭐 이게 환자들이 실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아니면 요거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인데 그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투자하는 기업인데요. 스마트폰 사용 패턴만 가지고 인지 능력이나 다른 정신과 질환 같은 것들을 진단해 보겠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이게 아주 세부적으로는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데 논문을 보게 되면 보통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타이핑할 때 스마트폰으로 타이핑한 패턴 같은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바 누른 뒤에 다음 문자 되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인지 능력이 좋아가지고 단어가 빨리 떠오르면 한 단어 쓰고 그 다음 단어 빨리 쓰겠죠. 근데 안 떠오르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계속 이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혹은 뭐 주소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참 헤맨다. 사람을 찾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인 이제 패턴이 될 텐데 이런 거 수십 가지를 써가지고서 이제 실제 그 스마트폰 사용 패턴하고 인지 능력의 관계를 이제 증명해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런 것들이고요. 아니면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패턴만 보더라도 되게 다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이건 불면증, 이거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불면증 같은 거 새벽 3시에 트위터 어디 글 올리고 있으면 얘가 안 자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병원에서 이 환자가 집에서 지금 자고 있냐 안 자고 있냐 알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어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내가 새벽 4시에 눌렀네? 내가 이제 안 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여러 가지 파악해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우리 뭐 인스타도 그렇지만 샵 뒤에 뭐 중요한 단어를 쓰죠. 뭐 예를 들면 샵 불면증 쓴다. 뭐 샵 수면제 이런 거 쓰면 좀 이상한데 이걸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스타그램으로 이거 하버드 연구인데 뭐 아주 엄정한 연구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하버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울증 있는 이 사용자가 우울증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뭐 파라미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필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우울할까요? 이쪽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이런 색깔이라든지 하루에 몇 개 올리냐, 뭐 그 얼굴이 사진에 몇 개 등장하냐,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제 실제 우울한 사람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나 그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그 뭐 올리는 데이터, 올리는 패턴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질병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이것도 의료 데이터인가? 과거 우리가 혈압이든 뭐 체온이든 뭐 진료 기록이든 이런 것만 의료 기록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 트위터 이런 것도 가지고 하면은 결국에 의료 데이터를 더 확장해서 봐야 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스텝 1인데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요게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자들이 직접 얻는 데이터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의 통합인데 여기는 좀 빨리 가면 결국에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스텝 1에서 다 얻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가지고 통합을 해야겠죠. 이런 데이터를 다 개별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에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든 혹은 구글이든 아니면 뭐 이런 삼성이든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이 책에 강조했던 거는 이제 애플의 특히 아이폰 기반으로 돌아가는 플랫폼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헬스키트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지금 건강이라고 언제부턴가 아이폰에 들어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보면 앞다는 환자 혹은 일반 뭐 사용자, 뒷다는 병원 요거를 이제 아이폰 기반으로 연동시킨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스마트 디바이스를 쓰거나 혹은 앱을 쓰거나 상관없이 데이터를 다 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은 다음에 뒤에는 이게 그 전자 의무 기록 EMR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데이터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거 붙어가지고 이런 병원들로 간다는 거죠. 요게 있는 건 다 실제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애플 헬스 레코드라고 하는 요거는 아주 전통적인 병원 내에 있는 그 의무 기록인데 진료 기록인데요.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아마 이게 너무 깊은 얘기겠지만 예를 들면 새 병원이 있으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새 병원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그 진료 기록 같은 게 공유가 잘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서울대학병원 가서 어디 뭐 진료 받은 기록을 어디 뭐 세번스 가면 있나요? 그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그 데이터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공유 안 되는 문제가 되게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되게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기술적으로든 기술 외적으로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첫 번째 해결책 그냥 서로 호환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병원들끼리.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중간에 매개체를 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폰이죠. 그래서 헬스 레코드를 하는 건데 사용자 본인이 내가 아이폰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폰 소유자가 내가 이 병원에 데이터를 받아오고 혹은 이제 C병원 갈 때 데이터 업로드 시키고 이런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애플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애플은 A 병원이랑도 하고 B 병원이랑도 호환되게 하고 이렇게 호환되게 하면은 결국에 모든 병원이 서로 이제 인터오퍼러블 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큰 플랫폼은 지금 미국에 있는 병원들 대부분은 희망하면 이 플랫폼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주 큰 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고요. 데이터의 분석이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다 얻었다고 친다면은 우리가 사실 데이터가 너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긴 합니다. 또 너무 많으면 이게 되게 골머리 썩는 골치 아픈 문제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되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죠. 이거 차례대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원격 의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원격 의료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썼지만 전 세계에서 원격 의료가 명시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 중요한데 명시적이라는 게 있고 전면적으로 이게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일단 이게 법이 그냥 그런 관련 법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한국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원격 의료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전면적이라고 하면 미국에도 이게 주마다 관련 법이 좀 다릅니다. 어떤 주는 초시는 대면으로 하고 재진부터는 원격으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원격 진료 혹은 원격 의료가 서비스 내에 포함됩니다. 이게 한국의 다 불법이죠 결국에는. 그러한 건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강조드렸지만 오늘 오신 분들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죠. 이거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가 다른 개념인데요. 이거 전문가들도 그냥 다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의료와 진료라고 하면 이렇게 상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격 의료의 부분 집합이 원격 진료인데요. 그 말인즉슨 원격 진료에는 해당 안 되지만 원격 의료에는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격 진료에도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격 의료, 원격 진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화상 채팅하면서 이렇게 진료하는 거죠. 근데 실제 보면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그냥 사용하는 그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전화로만 하는 진료가 더 일반적입니다. 비디오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화상 채팅하는 거 이거 보시면 이제 미국엔 되게 많이 난립해 있는데요. 아주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에 사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이고 이제 뭐 미국에 되게 큰 이제 뭐 헬스 시스템 뭐 이런 카이저 퍼머넌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총 진료수의 절반을 그냥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국에 일반화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의료 서비스가 마찬가지지만 그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그 답을 보여드려 버렸는데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 지금은 시간이 지금 늦어가지고 제가 낮에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죠? 의사를 그럼 제가 언제 볼 수 있나요? 그냥 동네 병원 가면 의사 그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 대기할 수 있지만 근데 미국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별로 봤을 때 내가 오늘 예약하면 며칠 뒤에 의사 볼 수 있냐 하는 거거든요. 보스턴이 전통적으로 최악입니다. 이 100일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료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의 차이인데 이런 환경이니까 결국에 이게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이 이게 원격 진료이죠. 여기는 원격 진료 같은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여기 텔라닥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2015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에 이게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이 이제 상장할 때 어떤 것들을 많이 내세웠냐고 하면 우리는 10분 내에 의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제안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매력적이죠. 미국에서 본다면은. 또 한국이면 사실 이게 10분이라고 하면은 뭐 상대적으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여담이지만 제가 책에도 이제 주석으로 달았던 것 같은데 제가 재작년에 그 서울대학병원 교수님 등등 하고 칭화대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대 칭화대 교수님 한쪽에 쫙 앉으시고
저랑 뭐 서울대병원 교수님 쫙 앉으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이게 다 불법이니까 뭘 말할 게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이게 텔라닥이 10분 내에 사람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맞은편에 누가 있었냐면 그 알리바바의 헬스케어 책임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는 10초 내에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하여튼 그만큼, 그게 1년 반 전 얘기죠. 그만큼 갭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텔라닥이라는 기업은 뭐 매출이든 이렇게 되게 예쁘게 성장을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원격 진료는 아니지만 원격 의료에는 해당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실제 예시가 뭐냐면 제1형 당뇨병, 소아당뇨 환자가 덱스콤의 연속 혈당계를 통해 가지고 혈당을 실시간으로 아이폰 플랫폼으로 보내게 되고, 요게 이제 그 EMR, 에픽스 스탠드라고 하는 되게 큰 EMR 시스템인데, 이거 통해 가지고 이 스탠포드 대학병원으로 이 데이터가 전달되게 되는 시스템이 구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시면 이 환자가 어디 있든지 간에, 뭐 잠을 자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이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논문 나온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거 의료계에서 원격 의료 뭐 반대한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요런 것, 지금 요 개념은 풀어달라고 하는 실제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그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에 넣는 뭐 그런 기기인데, 요거 보시면 아예 학회 차원에서 요것만 좀 풀어달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이게 보시면 그 복막투석하는 요거 가정용 복막투석기 같은 경우에도 원격 모니터링 풀어달라고 하는 의료계 의견이 있는 거죠. 보시면 이게 원래 뭐 아마도 해외의 그 기기를 쓰시는 것 같은데, 원래 있는 기능을 한국에 들어오면 꺼놓고 씁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 복막투석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모순적이기도 하고, 실제 의료계에서 오히려 먼저 목소리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부터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거 보려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개념을 잘 구분해서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몇 가지 이슈인데, 하여튼 뭐 미국은 정말 원격 의료 잘 되고 있냐? 퀄리티 컨트롤 잘 되냐고 하면은, 제가 이게 이런 논문들 설명을 드렸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용하냐 마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 혹은 허용했을 때도 어떻게 질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런 얘기 하죠. 이게 우리가 오감을 써가지고 다 진료를 하는 건데, 이거 원격으로 하면 이게 되게 몇 가지 감각을 못 쓰니까 되게 이렇게 위험하다 하시면,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자마, 뭐 의료계에 보시면 잘 아시는 그 저널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그럼 원격 의료 전문의를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진료과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지금 이제 통신기술 좋아져가지고 원격으로 하게 되면 그 환경에 맞게 진료하는 법을 트레이닝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전공을 아예 만들거나, 혹은 세부 전공으로, 예를 들면 뭐 내분비내과 아니고 이제 원격 내과 전문의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마 등에 나오는 거죠. 혹은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이제 한국에서 더 근본적인 이슈가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의료 전달 체계나 뭐 수가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결국 의료계가 반대하는 게 이것 때문인데, 아마 의료계 밖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거 차례대로 안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 감기 걸리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군요. 감기 걸리면 서울대학병원 갈 수 있죠? 한국에서는. 그냥 배탈나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병원 이게 워킹 안 한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여건만 되면 모두가 서울에 큰 병원 가려고 하는데, 원격으로 하면 뭐 이렇게 쏠림 같은 거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런 의료계의 걱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그 다음 얘기인데요. 제가 시간이 좀 오버했는데 한 5분,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제가 사실 책을 따로 써가지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거기 다 했었는데, 이번 책에는 인공지능 얘기는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인간과 그 인공지능이 잘 하는 거 이런 구분도 했었고,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진료과를 불문하고 굉장히 다양한 과에서
인간만큼 뭔가를 한다. 혹은 굉장히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잘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고, 산업계에서 특히 인허가 받는 걸 보게 되면, 여기 미국에서 작년까지 FDA가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를 인허가한 것이 30건 넘고요. 지난 3년 정도 동안. 그리고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한 15건 내외의 의료기기를 인허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영상공학과 인공지능인데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산업적으로든 연구 레벨이든 발전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책에 제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 되시면 이거 보시면 되고, 여기 제가 이번 책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지난 책에서 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책은 요 3번째 파트, 이 연속적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웨어러블 같은 이런 것들이 보시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인공지능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혈당 같은 거, 당뇨병 환자 혈당 계속 바뀌죠. 연속 혈당계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나오는 혈당을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해서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뭐 이런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야, 네가 어떤 그 혈당의 패턴이든 비헤이비어 패턴, 그러니까 행동 양식의 패턴이든 뭐 이런 것도 파악해주면 그 기반으로 이런 조언을 주면 우리가 혈당 관리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임상 연구 결과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약뿐만이 아니고 음식 먹는 것도 반응이 다르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 음식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원래는 우리가 뭐 혈당 수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탄수화물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당 높이니까 뭐 이런 걸로 결정했는데, 실제 우리가 이게 벌써 이렇게 나온 지가 2, 3년 된 그 셀이라고 하는 저널에 나온 논문인데요. 제가 책에는 한글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우리가 그 아까 스텝 1, 2 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합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발견이 뭐였냐면, 그냥 일반적인 음식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였거든요. 요거 두 개 그림 보시면, 요게 두 개 다른 사람인데요. 1번 사람, 2번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설탕을 먹거나 글루코스를 먹거나 혹은 빵을 먹을 때, 이 사람은 글루코스를 먹으면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데 빵은 덜 올라가고, 얘는 빵을 먹으니까 더 올라가는데 이 글루코스는 당은 별로 안 올라가네, 이렇게 되고, 예를 보시면 이것도 2명의 다른 사람인데 바나나하고 쿠키를 먹여본 거죠. 얘는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쿠키를 먹으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얘는 이제 쿠키를 먹으니까 올라가고, 얘는 바나나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당뇨병 환자 혹은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음식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먹든 혹은 약을 먹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주일 정도 동안 여러 가지 밥을 먹여보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게 되면 네가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게 이런 논문이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스텝 1, 2, 3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3단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이 3부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간단합니다. 제가 2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그 뭐 딜레마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 이게 되게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느냐 보시면 크게 2가지 문제, 요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까 제가 손 들어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건데요. 지속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 3, 4개월 지나면 그냥 이거 서랍장 속에 처박아도 안 쓰거든요. 또 왜 안 쓰냐?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사용자 효용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쓸모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효용이 있으려면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차고 있어야지 효용을 얻지, 안 차고 있는데 효용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닭과 달걀의 문제여서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계속 사용하려면 뭔가 효용이 있어야 되고, 효용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효용을 얻으려고 하면은 착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이런 복잡한 이런 게 있습니다만, 요걸로 제가 풀어갔던 게 요 챕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닭과 달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거의 없죠. 애플워치만 거의 유일하게 조금 해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요즘에 핫하다고 말씀드렸던 디지털 치료제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거냐?
신약 개발, 오늘 제약사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이 개념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우리가 보면 과거에는 이런 그 저분자 화합물, 우리 주로 알약 같은 겁니다. 먹는 거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항체 같은 거, 뭐 주로 주사로 맞죠. 아니 요즘에 이제 뭐 저기 그 뭐 진 세라피, 셀 세라피는 뭐 이런 것도 지금 되게 핫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새로운 약의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세라피틱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소프트웨어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3단계를 보시면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빠진 그 개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앱이든 뭐 게임이든 VR이든 이런 걸로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인데, 지금 FDA가 리뷰하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ADHD 치료용 게임입니다. 아이패드 기반의 게임인데, 얘가 이제 요 스타트업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치료 효과가 있는 게임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happen to be 하다 보니까 게임의 형식을 가졌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이 분야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FDA 인허가를 받은 게 몇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그 중독 치료 하는 이제 그 스마트폰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되게 전형적인 엄정한 임상시험 통해 가지고 중독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한 다음에 FDA가 인허가를 한 거죠. 혹은 누움도 이제 뭐 특히 여성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거 한국계 미국 스타트업이죠. 하여튼 뭐 요 기업도 이제 원래는 살 빼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앱인데요. 요 앱을 쓰게 되면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를 많은 임상 연구 통해 가지고 이제 증명을 했고, 그 증명을 가지고서 어디로 갔느냐, 이 당뇨병 예방 쪽으로 지금 미국에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앱인데 뭔가 당뇨병 예방을 위한 치료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VR인데 이거는 특히 참전 군인들 PTSD라는 뭐 트라우마 같은 것 때문에 되게 많은 이 고통을 겪는데, 이런 경우 이제 VR을 활용하게 되면은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은 진통제를 VR로 하겠다, 이런 시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 디지털 치료제의 사례들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또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4부가 이제 미래로 가는 길인데요. 거의 제가 이제 재원들을 정리해둔 챕터가 4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대기업이든, 여기 보시면 대기업이든 제약사든 보험사든 뭐 자동차 회사든 뭐 스타트업이나 VC든 규제기관이든, 이게 이 분야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제가 전략이든 뭐 제안이든 뭐 이런 것들을 드렸던 게 이 챕터의 내용인데요. 개별적인 다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대기업, 저도 대기업들, 오늘도 대기업에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 몇 년째 간만 보고 계시거든요. 이 분야에. 왜 간만 보고 있을까? 그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제약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뭐 신약 개발하는 단계인데요. 타겟, 뭐 우리가 표적을 고르고, 신약 후보물질 리드를 고르고, 뭐 임상시험하고, 인허가 받고 출시한 이후에 이제 뭐 이런 뭐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단계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썼던 게 이 챕터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험사도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해서 변화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하여튼 뭐 되게 보험사 대표님들 다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지금의 보험이 수동적이고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죠. 일이 터지면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하는 게 지금의 모든 보험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선제적인 보험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사실 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제든 뭔가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환자를 뭐 건강 관리를 하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 보험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저는 스타트업이랑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특히 이제 이런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혁신들은 많은 경우에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돌파구가 어디 있냐? 저는 스타트업에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제가 기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14개 기업에 한국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되게 다양한 게 필요하죠. 뭐 이런 이게 뭐 되게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거의 한국 스페시픽한 내용들인데 이거 모르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잘 뭐 이해하셔야 되고, 혹은 이제 제가 테라노스 케이스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테라노스가 이런 사태가 왜 커지고 그 지경까지 갔냐? 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도 되게 역량이 좋아져야 되고 투자 사이드도 되게 역량이 많이 발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유니콘이 되어야지만 의미 있는 스타트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지금 뭐 이 유니콘이 나쁠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 보자. 뭐 그런 내용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부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말 수박과 딸기로 제가 한번 쫙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해를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의료 분야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야에 관심을 앞으로 더욱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생태계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혹은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분야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대부분이 그런 생태계 속에 들어 있으신 분들일 텐데, 이런 미래를 이제 같이 만들어 가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저는 그 출발점이 뭐냐? 오늘 이제 들으신 것 중에 굉장히 새로운 게 있으신 분도 있을 테고, 뭐 다 들어본 얘기가 있으실 텐데, 결국에 이런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출발점을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 이메일도 있고요. 뭐 이따가 질의응답 조금 시간 오버했지만 해보려고 하고, 제 지금 녹화한 영상이든 뭐 이 슬라이드든 제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